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돌발성 난청은 이름대로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난청 증상입니다.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이나 귀가 먹먹하다는 느낌을 받다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어지럼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참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원인이 뭘까요? 이비인후과적으로 볼 때 응급질환으로 얘기가 되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흔한 질환이죠.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돌발적으로 난청 증상이 생긴다는 걸까요? 귀가 어떻게 안 들리는 걸 말하는 걸까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 장영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는 분들은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렸다는 말을 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증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이 가장 흔히 말씀하시는 표현이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하다, 전화를 듣는데 네. 잘 안 들린다, 자고 일어났더니 한쪽 귀가 막힌 것 같다, 갑자기 삐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린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점은 이렇게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모두 돌발성 난청은 아니지만 네. 돌발성 난청은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돌발성 난청은 그럼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돌발성 난청은 정확하게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의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귀지라든가 귀 안에 물이 차거나 염증으로 인해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 안에서 소리를 받아들여주는 전기 소리를 받아들여서 전기 신호로 바꾸어 우리 뇌로 전달해주는 뇌 또는 청신경 기능이 갑자기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진단 기준은 71시간 이내에 발생한 청력 저하가 수능 청력 검사에서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30데시벨 이상 저하되었을 때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감각신경성의 의미를 알면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원인이 좀 궁금한데요. 네, 실제 진료에서 돌발성 난청은 특별한 원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의학적으로 이를 특발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뇌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다는 이론도 있고 뇌로 가는 아주 작은 혈관의 혈류가 순간적으로 나빠지는 경우 또는 자가면역 질환이 관여하거나 뇌의 압력이나 림프액 조절 이상이 관련되는 것들이 모두 가능성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뇌가 매우 작은 기관이고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거나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돌발성 난청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한쪽 귀로 증상이 생기나요? 네, 맞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한쪽 귀에 생깁니다. 물론 양쪽 귀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은 한쪽 귀에 귀가 막힌 듯한 또는 물이 들어간 것 같은 갑자기 안 들리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귀가 어떻게 안 들린다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갑자기 아예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건가요? 반드시 완전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상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돌발성 난청이 나타나는 중증도, 즉 청력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그 증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거나 또는 말소리가 또렷하지 않는 분도 있고 아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심한 이명만 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은 청력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한쪽 귀에
이전과 다른 증상들, 작게 들리거나 네. 먹먹하거나 말소리가 흐려지거나 이명이 나타나는 것 모두가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긴다면은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가 잘 안 들린다거나 먹먹해진다거나 이명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건데요. 또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도 있나요? 네, 방금 말씀 주셨던 이명, 먹먹함 같은 증상도 있지만 네. 어지러움이 동반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경우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어지러움이 동반된다면 더 빠르게 진료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명이나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귀 안의 뇌이라는 공간은 예.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를 듣는 기능이고 네. 다른 하나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이 중에 달팽이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청각을 담당하고 전정기관은 균형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이 두 기관이 해부학적으로 매우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에 염증이나 혈류장애가 생긴다면은 청력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귀 뒤에 있는 전정기관이 영향을 받아서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돌발성 난청을 응급질환이라고 하던데요. 입원이 필요한가요? 돌발성 난청을 응급질환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치료 시작 시기가 매우 중요하고 네. 돌발성 난청이 일부에서는 뇌졸중과 같은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뇌의 청각세포나 신경손상이 발생하는 돌발성 난청의 치료는 네. 치료의 시작 시기가 회복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에 관한 부분에서는 네. 모든 환자가 반드시 입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력 저하가 비교적 경하고 네. 전신 상태가 안정적이면서 외래에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외래 치료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청력 저하가 심하거나 어지러움 구토가 또 심한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뇌혈관 질환 여부를 평가해야 되거나 네. 당뇨 같은 기저질환에 있어서 약물 치료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돌발성 난청의 위험이 높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런가요? 돌발성 난청은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생길 수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40, 50대 성인에게서 좀 더 많이 관찰이 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에게서 더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는 젊은 분들이 네. 갑자기 귀가 먹먹하거나 귀에 이명이 생기거나 낮은 음역대를 잘 못 듣게 되는 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이전보다 큰 소리에 노출되는 환경이 많아지면서 이런 청력 건강에서 영향을 받아 청각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내원하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어폰 또 헤드폰 사용에 영향도 있는 거군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도 위험 요인일까요? 네, 이어폰 사용과 스트레스가 모두 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폰으로 큰 소리를 오래 듣는 습관은 청각세포에 부담을 줘서 평소에 이제 그 청각세포 자체가 예민한 기관인데 반복적인 큰 소리 노출되면서 뇌의 회복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어폰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에 큰 볼륨으로 소리를 듣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음향 외상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청각 증상이 생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들 스트레스 역시 무시할 수 없는데요. 네. 스트레스 하나만으로 돌발성 난청이 생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로, 수면 부족, 긴장 상태, 혈압 변화, 자율신경 변화 등이 모두 겹친다면은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돌발성 난청을 유발하기 때문에 평소에 귀 건강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어폰 사용이나 스트레스 조절에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아도 위험 요인들이 참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혈관 건강과 관련된 인자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아주 작은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데 네. 이런 작은 혈관이 방금 말씀드렸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라면은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혈류 공급에 민감한 변화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편두통이나 자가 면역 질환, 심한 피로, 일부 약물의 이독성으로 인해서도 돌발성 난청이 유발될 수는 있습니다. 응급실로 오는 경우는 주로 어떤 표현을 하시나요? 귀도 안 들리고 이명에 그렇게 어지럼증까지 있으면 정말 당황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응급실로 이제 오시게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인 경우보다 다양한 여러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단순하게 아침에 좀 청력이 안 들리는 것을 넘어서 빙빙 도는 어지러움이 동반되거나 자세 불안정이 동반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로 오시게 됩니다. 일단 응급실에 오시게 됐을 때는 뇌에 청각을 담당하는 달팽이관과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모두 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쪽으로 이 중요한 기관들의 혈류를 공급하는 중요한 뇌혈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럼 진단을 위해서 검사도 할 텐데요. 어떤 검사가 진행이 되나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검사는 일단은 신체 검진을 통해서 귀의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소리가 안 들리는 원인은 귀 안에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와 모두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외이도에 기지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 외이도염이 생기면서 귀가 부어 있지는 않은지, 고막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삼출성 중이염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 이후에는 이제 청력의 상태, 즉 우리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이 정말로 어느 정도 상태이고 어느 주파수, 어느 영역이 손상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능 청력 검사라는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또 어음 청력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도 청각의 상태를 복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필요하다면은 전정기능 검사, 그다음에 뇌파 검사, MRI 같은 검사를 통해서 원인이나 현재 상태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청력 검사는 여러 주파수를 통해서 상태를 확인하는 건가요? 네, 수능 청력 검사라는 것은 낮은 소리부터 높은 소리까지 여러 주파수의 소리를 수음이라는 형태로 들려줌으로써 각각의 주파수를 명확하게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환자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낮은 음을 듣는 부분이 좀 손상된 것인지, 높은 음을 듣는 부분이 손상됐는지, 아니면 전체 주파수에서 떨어져 있는지, 떨어진 중증도는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진단과 예후 치료에서의 회복 정도를 평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상태에 따라서 MRI 촬영도 하나요? 네, 모든 환자에게서 즉시 MRI를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한쪽 귀에 갑작스러운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긴 경우에는 드물게 청신경 주변의 종양이나 다른 병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지럼이나 그다음에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MRI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통해서 청신경의 종양도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대표적인 전정신경 초족, 흔히 청신경 종양이라고 불리는 양성 종양이 뇌이도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종양은 되게 천천히 자라지만 갑작스럽게 돌발성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한쪽 귀 감각신경성 난청에서는 놓치면 안 되는 질환 중 하나로 MRI를 통해서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MRI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도 궁금합니다. 응급실로 올 정도면 증상이 심하다는 건데요. 이번 치료를 통해서 다양한 검사가 진행이 되나요? 네, 치료의 중심은 가능한 빨리 청력 상태를 확인하고 뇌의 염증과 부종을 줄이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료는 스테로이드 치료인데 스테로이드는 약을 먹는 방법 또는 고막 안쪽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같은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청력 검사를 비롯해서 혈액 검사나 앞서 말씀드렸던 어지럼증 검사, MRI 같은 영상 검사 등을 빠르게 진행하여 정확한 상태를 평가할 수 있고 전신적인 상태를 평가함과 동시에 주사 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면 혈당이 평소보다 훨씬 더 조절이 안 되고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해서 혈당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스테로이드를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의 부작용을 발생을 미리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요인들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이면 감염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세균성 감염이나 바이러스성 감염이 명확하게 확인되면은 일부에서는 그러한 치료들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발성 난청의 대부분은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고 바이러스가 그 원인일 가능성으로 제시는 되지만 아직까지 항바이러스제를 모든 돌발성 환자에게서 일괄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표준 치료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 치료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치료이면서 이 환자의 병력과 다른 동반된 증상, 병변의 범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가적인 주사 치료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먹는 약인가요? 주사 치료인가요? 항바이러스제는 종류에 따라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발성 난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모든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다른 대상포진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된 경우라면은 항바이러스제를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치료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주사 치료 때문이기도 하겠네요. 네, 이번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진단과 정확한 검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스테로이드 치료 중에 혈당이나 혈압을 안전하게 관찰하면서 어지럼이나 구토가 심한 경우에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안정을 취하면서 필요한 청력 검사, MRI 같은 검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막 안쪽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치료가 아니라 여러 번의 거쳐서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한 경우에는 매일같이 그 치료를 진행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치료 효과는 좋은 편인가요? 치료 결과는 환자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비교적 가벼운 난청이고 치료를 빨리 시작했거나 초기에 어지러움이 없고 그리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청력 검사에서 좋은 예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청력이 매우 심하게 떨어져 있거나 어지러움이 동반되고 또는 연세가 많으시거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때는 그리고 또는 치료 시작이 늦어진 경우에는 청력 회복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을 빨리 이루고 진단된 경우에는 바로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치료 시작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치료 결과로 볼 때 돌발성 난청도 초기에 되도록 빨리 치료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네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돌발성 난청은 치료 시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질환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물론 일부 환자에서는 자연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회복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하면 며칠 또는 1, 2주 이내에는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냥 특별하게 이 증상이 그냥 좋아지겠지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닐 거야 하면서 그냥 경과를 집에서 스스로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고막 주사 치료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담이나 부작용의 위험은 없을까요? 네, 일단 고막 주사는 한 번의 치료로 끝나기보다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마다 그 프로토콜은 조금씩 다르지만 며칠 간격으로 3에서 4회 정도 시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청력 회복 정도를 확인하면서 청력이 회복됐다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네. 고막 주사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네. 부작용이 걱정될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고막 안에 굉장히 얇은 주사침을 이용해서 약물을 주입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고막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네. 대개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일단 귀가 안 들렸다는 건 청력이 상했다는 거잖아요. 한 번 손상된 청력이 회복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치료 결과는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해야 되는 걸까요? 뇌의 청각 세포가 완전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돌발성 난청 초기에는 청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네. 염증, 부종, 혈류 변화, 신경기능 저하 같은 회복 가능한 요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초기 치료를 통해서 청력이 상당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결과에서 청력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더라도 일부 회복되고 다른 귀 먹먹함이나 이명이 줄어들었는지 말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얼마만큼 회복됐는지에 따라서 네. 청력 치료의 결과는 많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네. 정상 청력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동반 증상이 완화되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면 균형감이라든지 불편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회복이 충분하지 않아서 난청이 남아있다면은 보청기를 비롯한 다양한 청각 재활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면 단순히 그냥 소리가 작게 들리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찾기가 어렵고 네. 시끄러운 식당이나 회의실에서 말소리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거나 길을 오갈 때 차량 등이 접근을 놓쳐가지고 네. 위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력이 어느 정도 잔존 청력이 있고 치료가 다 이제 종료되었을 때 상태에 따라서는 보청기를 통한 청각 재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 장영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동물원의 변에 관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 내시경 결과에서 역류성 식도염 소견을 받기도 하고요. 뭔가 목에 이물감이나 명치 부근의 쓰린 증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역류성 식도염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식도 쪽으로 역류하는 뭔가가 있다는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은 이름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 우선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면 음식물이 기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식도랑 위 사이에는 조임 근육이 있어서 네. 평소에는 꽉 닫혀 있다가 음식을 삼킬 때만 열려가지고 위에 들어간 음식이나 위산이 다시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은 이런 괄약근에 약해지면서 위산이나 음식물이 식도로 다시 역류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역류에 의한 식도의 염증이다, 역류성 식도염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흔하지 않나요? 위 내시경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많던데요. 한국에서의 유병률이 한 7%에서 13% 정도 보고되고 있고요. 예. 이게 1980년대 그 정도에는 한 1에서 2%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예. 급속하게 이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비만 등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식도염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증상으로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평소에 속이 쓰리다든지 신트름으로 이제 증상, 역류 증상이 있으면 진단이 가능한데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하거나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하려면 내시경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증상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내시경 건강검진을 했더니 식도염이 있다더라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국내 자료를 보면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 중에서 미란성 역류성 식도염의 빈도는 10% 정도 된다. 근데 그중에서 증상 없는 사람은 7%, 3% 정도는 증상이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역류에 의한 식도의 염증이라고 하셨는데요.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는 일은 왜 생기는 건가요? 위에서 식도로 역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부 식도에 조임근이 있거든요. 네.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역류를 이제 막아주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름진 식단이라든지 과식, 식사 습관, 비만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위에서 식도로 가는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가는데 그걸 억제해주는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스물스물 이게 역류가면서 지속적으로 염증이 식도에 유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잔기침도 나고 그래서 이비인후과부터 갔다는 말도 하거든요. 증상이 그런가요? 식도염의 증상이 참 애매합니다. 위산이 넘어오는 느낌이 명치 쪽에서 든다고 하면 식도염을 우선 의심해 볼 수 있긴 한데요. 이게 좀 가슴이 답답하다, 목에 좀 이물감이 생기거나 마른 기침이 좀 오래 간다고 해서 이거 감기 아니야? 이비인후과를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위산이라는 게 식도부터 목까지 역류하는 경우에는 목에 뭔가 끼어있는 느낌도 들고 마른 기침도 좀 심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감기약을 오래 먹었는데 증상이 안 낫는다.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든 내과든 갔을 때 이거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답답함, 목에 이물감, 마른 기침 이런 것들을 증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심장 질환을 의심하기도 한다던데 역류성 식도염이 가슴 통증을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위와 식도가 만나는 그 부위 자체가 명치에서 살짝 위쪽이거든요. 식도를 따라서 위산이 목까지 역류하면서 가슴 중앙 부위에 이제 통증이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슴 통증 한가운데가 아프다고 하면 이게 혹시 심장 문제는 아닌지 의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심장 질환 중에서 이런 위장 증상이랑 비슷한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기침이 동반되어 있다, 가슴 통증이 있다, 그럼 폐 문제, 그리고 뭔가 조이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하면 심장 질환도 있다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위의 소화액이 위에만 머물러야 하는데 식도로 역류하면서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는 건데요. 위산이 역류하지 못하게 쪼여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하부 식도 조임 근육이 제대로 작동만 하면 역류 증상이 없는데 그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서 위산이 계속 역류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단순히 몇 번 과식했다고 생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오랜 시간 잘못된 식사 습관으로 생활을 했거나 비만이나 음주, 흡연 등의 여러 원인들이 지속적으로 그 조임근의 기능에 영향을 주고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역류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식사 후에 눕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편안하고 좀 기분이 좋긴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이 역류성 식도염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식도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하나가 이제 과식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식사 후에 바로 눕는 겁니다. 위에서 충분히 소화가 돼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한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식사 후에 2시간 이내에 눕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먹고 나면 졸리니까 바로 눕는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식도염 역류가 잘 생기기 쉽고요. 또한 비만도 복압을 올려서 역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식사 후에 바로 누우면 당연히 비만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더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 과식, 비만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야식은 어떻습니까? 야식 드시는 분들에게도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이 높다고 하던데요. 야식도 역류성 식도염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식습관인데요. 왜냐하면 야식 대부분 보면 기름진 음식이거든요. 그렇네요. 음식 자체도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특히 이제 야식 드시면서 또 반주하시거든요. 음주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식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주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역류성 식도염에 좋지 않은 기름진 식사, 음주, 과식,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야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기름진 식사 말씀하셨는데요. 음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음식 자체로는 기름진 식사가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요. 기름진 식사 자체는 소화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에 소화가 충분히 될 때까지는 조금 자세가 눕지 않아야 되는데 기름진 식사도 많이 하시면 바로 또 누우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도 좋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나 식도 점막 자체를 자극을 주기 때문에 속쓰림이 유발이 되고요. 탄산이나 밀가루 음식도 이게 위 안에서 가스가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가 팽창하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괄약근이 조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역류되는 거고요. 위산이 이제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만드는 작용도 있어서 속쓰림도 심해집니다. 카페인도 좋지 않다고 되어 있긴 한데요. 식도염을 유발하는 건 아닌데 카페인을 많이 드셨을 때는 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또 떨어뜨리고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식도염이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기름진 식사,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 탄산, 밀가루 음식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음식들이 문제가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 드신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걸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너무 반복해서 드시고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비만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진단이 중요할 텐데요. 위 내시경이 가장 확실한가요? 내시경을 안 해도 증상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역류성 식도염은 우선 증상으로 의심을 해보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식도염이 이제 의심이 된다고 했을 때 우선 약을 써보는 겁니다. 한 1, 2주 정도를 시도를 해보고 증상이 50% 이상 좋아졌다. 그러면 이게 식도염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객관적으로 진짜 식도염이 있는지를 보는 거는 위내시경이죠. 위내시경을 통해서 위랑 식도가 만나는 부위에 역류 때문에 점막이 손상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건 이제 식도염을 가장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모든 의심되는 환자들 다 검사를 할 수 없는 점도 있고 실제로 검사를 했지만 식도에 손상은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 진단할 수 있고 좀 더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위내시경 검사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치료는 약물인가요?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이 맞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위산이 역류는 하기 때문에 위산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는 약, 제산제,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사용해보는 게 기본 치료긴 한데요. 약물 치료랑 함께 식도염의 유발 원인인 생활습관 교정은 꼭 하셔야지 약의 효과도 있고 빨리 좋아집니다. 제산제는 어느 정도 사용이 되나요? 치료 기간이 좀 길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들 중에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 뭐 PPI라고 하는 약도 있고 조금 더 나중에 나온 칼슘 경쟁적 위산 분비 차단제, 뭐 피캡이라는 약 두 가지를 크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한 2주 정도 써봅니다. 써보고 반응을 본 다음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약물 치료를 하면 증상이 잘 치료가 됩니다. 또 약이 손상된 식도 점막을 재생시켜 주나요? 이 약 자체가 식도 점막을 재생시키는 건 아닌데요. 결국 식도의 염증이나 손상의 원인이 위산에 의한 자극이니까 위산 분비 억제제를 써서 위산 분비가 안 되도록 해주면 더 이상 식도가 손상되지 못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자극이 없으니 식도 점막은 이제 스스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속쓰림이나 이런 증상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고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식도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알면서도 그냥 지내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당장은 이 식도의 염증으로 인한 손상 때문에 증상이 지속된다라는 것만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누워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다
이런 증상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기는 해요. 네. 그 속쓰림이 아니라 아까 이제 그 목까지 위산이 역류하게 되면 만성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한다고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고 식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무섭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만성화되기도 할까요? 식도염이 어떻게 보면 만성질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생활습관 조절 잘 못하면서 해결을 안 했을 때 생기는 만성질환인데 이게 약을 잘 복용을 하고 증상이 호전이 돼도 생활습관 조절 안 하면 또 반복되고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를 해서 이 식도염 자체가 앞으로는 더 생기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이다.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해서 오래 간다가 아니라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식도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얘기가 되던데요. 바렛 식도의 위험은 뭔가요? 위산이 이제 식도로 역류를 하게 되면 식도 점막에 염증이 유발되는데 이게 만성화가 되고요. 만성적으로 자극이 되면 식도세포가 위장세포로 바뀝니다. 이거를 바렛 식도라고 하는데요. 바렛 식도가 그러면 생긴 모양이 변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 식도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식도암 발생 위험이 40배 이상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렛 식도가 있는 분들은 식도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 바렛 식도가 서양인에는 흔한데 동양인에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도염 때문에 오래 고생하셨고 치료받는다고 해서 이게 바렛 식도로 진행을 하거나 식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거라고 미리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시니까 적절하게 치료받고 생활습관 조절은 꼭 하셔야죠. 역류성 식도염은 치료를 해도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떨까요? 역류성 식도염이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산분비 억제제를 써서 한두 달 정도 약을 쓰면 증상이 확 좋아지는데요. 증상이 없으니까 또 나 완치되었다. 이전처럼 뭐 과식, 야식, 식사 후에 그냥 바로 누워버리는 이런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재발합니다. 실제로 이제 1년 내 재발률이 거의 90% 정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물 치료보다는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게 좀 더 중요한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생하고 싶지 않다. 여러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려면 결국에는 식사 조절이나 체중 감량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관리 차원에서 또 식도염의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생활습관 조절은 지금부터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습관 관리가 안 되면 1년의 재발률이 90%까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해도 이렇게 또 생기기 때문에 약을 먹어봐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할 때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병행을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생활습관 조절을 안 해도 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었을 때는 괜찮아졌다가 또 약을 끊으면 다시 심해지니까 약 먹어봤는데 왜 다시 생기냐,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생활습관 조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습관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중에 약을 끊으면 다시 생기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지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생활습관을 조절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건강한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과식 안 하고 식사하고 나서 적절하게 운동하고 그리고 체중을 정상으로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만성질환들의 기본 관리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역류성 식도염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식사하실 때 꼭 소식하시고 식사하고 나서는 그냥 바로 눕지 마시는 거죠. 2시간 정도는 우리가 바로 누우면 안 되니까 식사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가볍게 걸어주시면 소화도 잘 되고 역류도 안 되고 건강관리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식사 조절과 운동은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만이 생기지 않아야 식도염도 예방되고 여러 만성질환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또 증상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는 걸 내시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식후에 배가 좀 묵직한 느낌 정도라서 견디는 분들도 많은데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맞는 건가요? 몇 년을 계속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식도염이 내시경에서 보여도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저희가 건강검진 결과에 식도염이 있습니다. 근데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으시고 없으면은 그냥 지켜보셔도 된다. 생활습관 조절만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예. 실제로 만약에 내시경에서 식도염이 있다. 그리고 증상도 있다. 예. 뭔가 조금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더부룩하거나 이런 증상도 식도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때는 약물 치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상이 가벼우니까. 충분히 생활습관 조절만 하셔도 경미한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일수록 식도암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 이 말은 맞는 걸까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는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식도염은 불편한 증상만 유발하지 우리가 뭐 식도염 때문에 생긴 발해시든 식도암의 위험이 바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에는 식생활 조절을 못했을 때 식도염이 증상이 계속되는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이 우리 모든 장기에 영향을 주기는 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비만이 생길 수가 있고 비만과 관련된 암 발생 위험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식도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식도암이 흔치는 않죠? 맞습니다. 식도암이 흔치는 않고요. 식도암이 이제 음주라든지 평소에 조금 아주 뜨거운 차,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식도암의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위암과 증상이 전혀 다른가요? 증상으로는 위암과 식도염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식도염의 위험 요인들,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식도염에도 영향을 주지만 사실 이게 위암의 위험 요소거든요. 그런 걸 했을 때 증상도 사실 애매하고 이게 암인지 식도염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결국 그런 나쁜 것들을 잘 조절만 해주면 식도염뿐만이 아니라 위암의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멜로망스의 선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